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오늘은 30대 맞벌이 부부의 상담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은 30대의 맞벌이 부부, 현금 흐름을 짚어보고 또 재무 목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이제 바로 잡아 주셨는지 우리 전문가와 함께 상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나철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철균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나철균 전문가님께서 상담하신 분인데 기본 정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달 1월 달에 상담한 따끈따끈한 가정이고요. 30대 맞벌이 가정입니다. 남편분의 나이는 35세고 일반 회사의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아내분도 32세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상담을 신청해 주신 이유를 들어봤더니 월급 관리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뭔가 집을 좀 사야 될 것 같고 노후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보면은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을 보니까 지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축을 얼마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럼 얼마를 할지도 모르니까는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를 저축했을 때 얼마 모여질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해 하셨고,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30대 부부가 이제 초중반이신데 이 영등포 거주하는 거 보니까 금융 쪽 뭐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수입이 작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현금 흐름을 이제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수입 지출. 지금 소득 보면은 이제 남편분, 아내분 합쳐서 한 달에 세후 소득으로 80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적자는 이제 소득입니다. 근데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쭉 분석을 봤더니 일단 지출과 이제 저축으로 나눠 봤는데요. 저축이 420만 원, 지출이 약 460만 원 정도의 이제 한 달 규모인데 보면은 소득은 800인데 저축하고 쓰는 거는 880만 원 정도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매월 마이너스 80만 원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봤더니 저축액에서 보면은 이제 370만 원을 본인들은 저축한다라고 표를 작성해 주셨는데 이거는 본인들의 상상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돈이 좀 남으면은 370이 쌓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아닐 때가 더 많죠. 그래서 가장 많이 쌓였던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 현금에서 이제 마이너스 80만 원의 이 규모가 발생이 됐었고, 요거를 좀 잡아야 되는 것이 좀 관건이었고요. 이제 매월 나가는 지출 말고 연간 이런 경조사비라든지 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이 1,000만 원 정도로 일반 비슷한 동연령대 대비 가정에서는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젊은 부부 치고는 비정기적인 지출이 꽤 많은 편이네요. 살펴봤더니 두 분은 이제 아이를 안 낳으려는 두 부부의 이제 계획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고 연차를 같이 맞춰 쓰시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시고 하시면서 조금은 이제 아이 있는 가정보다는 조금 엔조이하는 쪽으로 많이 여가 활동비 같은 것도 많이 지출하시고 있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재무 현황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자산과 부채 먼저 좀 보실 텐데요. 일단 총 자산을 보면은 뭐 금융자산, 그 다음에 그 보증금 관련된 부분들 이런저런 자산 해가지고 한 5억 5,790만 원 정도의 총 자산이고, 여기에 이제 대출 관련된 비중이 2억 9천만 원 있습니다. 현재 전세에 살고 계시는데 그 보증금이 관련된 대출이 2억 9천만 원이신 거고 해서 순자산이 약 2억 6,800만 원 정도의 가정이었고요. 자산과 부채를 조금 끝에 만 원, 10만 원 단위까지 좀 파악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정의 순자산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들여다 봅니다. 이 순자산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모든 자산을 더하고 그 다음에 부채, 대출을 좀 뺀 금액을 이제 순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년 우리 가정의 순자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면은 이게 저축도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지출도 좀 통제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순자산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이한 게 이제 아직 부동산은 이제 자산이 없다. 그렇죠. 이제 임대보증금이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번에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 정도 후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것을 조금 무리하더라도 구매를 해보자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업도 이제 뭐 재무적인 평가를 하듯이 이 가정을 이제 재무 상태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크게 5가지 정도로 이제 가정의 재무 상태를 좀 평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비상예비자금.
비상예비자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갑작스러운 이제 목돈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비 자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 상담사분 30대 중반 정도의 가정의 기본적인 비상예비자금은 연간 한 500만 원에서 많으면 600만 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데, 현재 가정 같은 경우는 그 이래저래 저축이 안 되어 있는, 쌓여 있는 돈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좀 굿이라는 평가가 좀 나왔고요. 두 번째, 부채 영역은 지금 52% 정도의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가정에. 권장 비율은 한 30% 정도의 그 내 갖고 있는 자산 대비 30% 정도의 부채면은 건강한 부채로 봅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대출 비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빨간불이 들어오게 평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축 같은 경우는 표로만 보면은 이게 420만 원 굉장히 많게 되어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저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기억에 가장 많이 저축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노말이라는 평가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사실은 배드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출 부분은 그나마 그 소득 규모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관리가 좀 되는 편의로 좀 판단을 해서 노말 중립적인 의견을 좀 드렸고요. 보장성 보험 보면은 41만 원 정도가 뭐 권장 수준으로 표에 나와 있는데, 이 가정 같은 경우는 19만 원이에요. 수치로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수치지만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썩 훌륭하게 보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도 일단 중립으로 놓고, 여기에 대한 개선점도 향후에 좀 보완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이 비상예비자금 외에는 좀 이렇게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점검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출 부분에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 지출 관리의 핵심은 내가 이 지출을, 내 돈을 컨트롤 할 수 있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좀 세워서 예산 안에서 한 달에 생활하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좀 봤을 때는 4가지 정도의 개선할 점이 좀 보였어요. 일단은 첫 번째, 그 월 지출이 있고요. 매년 발생되는 지출이 있는데, 이것을 좀 섞어서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월 발생되는 지출과 매년 툭툭 터지는 지출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죠. 매월 발생되는 거는 뭐 가정의 뭐 통신비, 교통비, 관리비, 그다음에 이런 생활비, 가족 용돈 이런 것들은 뭐 주고 나서 하나 나가는 고정적인 비용인 거고, 그다음에 뭐 대출 이자라든지 뭐 보험료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금액들은 매월 나가는 지출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매년 툭툭 터지는 비정기 지출이라고 있습니다. 경조사비라든지 아니면 휴가나 여행 가는 거, 그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우리가 옷 같은 것도 여름에 티셔츠나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사지만 겨울 외투나 남성분들은 정장이나 수트, 여성분들은 또 미용실 가도 한 20-30만 원씩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이제 매월 정기적인 지출을 넣기보다는 비정기 지출로 구분을 해서 좀 나눠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좀 보였고요. 두 번째는 이 가정의 경우는 식비, 외식비, 그리고 부부의 용돈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워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없다 보니까는 같이 이제 외식하는 비율도 이제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안 됐는데, 먼저 식비와 외식비, 그리고 부부 용돈 항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식비, 외식비는 여기 기존 개정 그 상담 전에는 한 110만 원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대략적으로 적어놓은 내용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이, 일단 두 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근처 대형 마트를 가서 장을 보는데, 그때마다 예산을 좀 정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갈 때 한 20만 원 간 김에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끼 드시고 커피 한 잔하고 오시는 것까지 해서 20만 원, 그러면 4주면 한 달에 80 이게 되고요. 10만 원은 이제 집에 있으면서 뭐 야식 같은 것들도 종종 이렇게 시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비, 외식비 이 항목으로는 9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좀 해봤고요. 부부 용돈도 사실 대중 없이 쓰셨어요. 조정 전에 여기는 60만 원 각각 되어 있지만, 남편분은 용돈을 한 50만 원 정도로 거의 고정적으로 쓰셨는데,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여쭤보면은 대부분 이래요. 이게 생활비에서 저는 써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생활비에 대한 가정의 생활비도 있지만은 내 아내분이 또 쓰시는 비용을 좀 계정을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딱 금액을 정해드렸죠. 아내분도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남편분 용돈 50, 아내분 용돈 50
여기에는 이제 뭐 식사하시고 아니 뭐 차 한 잔, 뭐 술 한 잔 이 정도 가볍게 드실 수 있게끔 각자 용돈을 좀 정해서 책정을 해야지 예산안이 나오고 예산안이 나와야지 정확하게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식비, 외식비와 이제 부부 용돈 이 항목에 대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연간 비정기 지출 항목 내역으로 좀 가보면 여행에 대한 비용을 좀 많이 쓰셨어요. 여행에 대한 비용이 한 1년에 그래도 6, 700만 원 정도는 해외여행도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한 두세 번씩 나갔다 오시고 국내 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여기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갈 때는 다 가봤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뭔가 저축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연간 비정기 항목에서는 다른 것들은 뭐 손댈 필요는 없겠지만 여행 비용을 조금 300만 원 정도만 규모만 줄여줘도 굉장히 좀 세이브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봐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9만 원으로 금액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개선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개선해 드렸고 이 부분은 좀 뒤에 자세하게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고정적으로 430만 원의 지출 예산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용돈이 지금 부부, 남편, 부인 이렇게 50씩 똑같이 이렇게 했네요. 여기서 좀 불만은 없었습니까? 일단은 서로 굉장히 합의를 잘 원만하게 도출을 했고 이 50만 원에서도 일단은 예산을 잡은 거고 생활을 해보면서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저축이 굉장히 뒤죽박죽 되어 있었고 그 부분들이 개선을 하고자 상담을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6개월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출 부분에서 개선이 제일 중요한데 지출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님 세대 때부터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제 가계부입니다. 이게 좀 요즘은 굉장히 디지털 시대 막 이렇게 4차 산업, 메타 이런 시대 넘어오면서 가계부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이제 가계부를 좀 쓰기를 권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어플도 굉장히 좋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가계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프도 딱 나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네이버 가계부를 사용하려고 컴퓨터를 켜고 네이버 창을 띄우면 가계부부터 들어갑니까? 아니죠. 무슨 기사 누구 연예인 누구 하고 하다 보면 또 옆에 또 쇼핑 이쁜 게 또 뜹니다. 그러면 또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살까 말까 고민하면 1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결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소모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분들한테 가계부를 직접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산을 먼저 세울 수 있게끔 항목을 나눴습니다. 수입, 그 다음에 매월 고정 지출, 그 다음에 연간 비정기 지출. 이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그 밑에 날짜별로 지출되는 내역을 쓰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잡아놨으면 7일 날 50만 원을 썼어요. 남은 기간 동안 100만 원에서 50만 원 썼으니까 남은 기간 50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런 이제 목적을 갖고 쓰기 위해서 가계부를 좀 먼저 만들어서 드리고 최소한 석 달 정도는 사용을 해보는데 직접 출력해서 사용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월별로 이제 일자별로 쭉 이렇게 경과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내가 얼마 썼고 얼마 남아 있으니까 한눈에 파악이 또 돼서 관리가 쉽고 그래서 냉장고라든지 식탁 같은 곳에 잘 보이는 데다 놔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자님께도 한 문장을 좀 드려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1년이면 12장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예산 항목들을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이게 칸이 31일로 돼 있습니까? 예. 오른쪽 끝에 항목은 이제 비정기 지출 항목이요. 연간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700만 원으로 스타트를 하고 뭐 친구가 결혼을 하고 뭐 부모님 생신이 있었고 명절이 있었고 해서 이번 달에 만약에 80만 원을 썼다. 그러면 다음 달 비정기 지출에는 620을 잡아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유용하고요. 이 가계부를 직접 좀 받아보시고자 하는 우리 청취자분 계시면 일단 먼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다가요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엑셀 파일입니다. 이렇게 가계부를 직접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많은 참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출 관리에 정말 필요한 가계부 너무 좋습니다. 양식 같습니다. 실제로 반응도 굉장히 좋게 피드백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한번 그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드릴 테니까 꼭 써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지출 관리를 이제 가장 실천하기 좋은 가계부 툴이죠, 툴. 예,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언급했던 것 중에 보장성 보험이 사실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맞아요. 이 보험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지인 판매를 통해서 또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서 이제 들어준 보험을 결혼하면서 이제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 한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케이스였어요. 부모님께서 내주셨고 이제 네가 결혼했으니 가져가라. 이 케이스였고 남편분 2건, 아내분 2건 각각 사이좋게 나눠 있었는데 남편분 건은 먼저 CI 보험 한 건과 종신보험 한 건 있었습니다.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실비보험이 들어있는 형식이었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담보들이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CI 보험은 우리가 중대한 질병에 대한 발생이 됐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금을 받기가 제일 어려운 보험 중에 한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게 실비가 걸려 있는 것이 조금은 관건이 됐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뭐 10년, 20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80세면 80세까지 계속 보험료가 오릅니다. 오른 비싼 보험료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조정이 좀 필요했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한 건, 그리고 치아보험 한 건, 이렇게 2건이 있었는데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향후에 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명보험의 보험이다 보니까요, 보장 범위가 좀 적어서 보장을 좀 넓게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거는 개선이 좀 필요했고, 치아보험이 있으셨는데 이거 치아가 안 좋으신가요? 여쭤봤더니 그냥 방송 보다가 뭔가 걱정이 되셔서 그냥 가입을 하신 거죠.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치과 치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 더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많은데 괜한 걱정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조정을 좀 했는데 여기서 팁을 좀 한 가지 드리자면은 과연 이 보험료는 얼마가 적정할까? 이 부분이 사실은 누구도 잘 알려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 뭐 다음 이런 포털 검색창에 찾아보면은 뭐 소득의 7%가 좋다, 뭐 10%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나철균 보험료 지수라고 한번 책정을 해봤습니다. 보통 보면은 남성분들은 본인 나이에 0.5를 곱하면 적정한 보험료 수준이 나와요. 여성분들은 본인 나이에 0.4를 곱하면 적정 수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0세 남성이다 하면은 4, 5, 20만 원이 본인의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보험료의 최대 수치예요. 그 안쪽에서 무조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분들 30세 여성분이다라고 하면은 3, 4, 12만 원 안에서 보험을 보장성 보험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 넘어가면은 비용이 과하게 지출이 되고, 비용이 과하게 지출이 되면은 반대로 저축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사연자분의 남편분 같은 경우는 35세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0.5를 곱하면 17만 5천 원. 적정한 보험료 수준이 되시는 거고요. 여성분은 0.4, 32세니까 0.4를 곱하면 12만 8천 원 하셔서 30만 3천 원 정도가 이 가정에 적정한 보험료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좀 채워갔습니다. 그 수준에 이게 맞췄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안에 충분히 보장 내용을 잘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을 했고, 조정을 했을 때 남편분 같은 경우는 그 CI 보험에 그 좀 정리가 필요했지만 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필요한 내용 중에서 실비만 살리고 불필요한 담보들은 정리를 해서 살려갔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형으로 보장 범위가 적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00세 만기로 비갱신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 암, 그다음에 뇌질환, 심장질환도 보장 넓게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쪽, 혈성 쪽, 그리고 수술비, 또 운전도 하시기 때문에 운전자 담보까지 한 곳에 종합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서 뭐 가입을 하시더라도 한 17만 원 정도 충분히 구성이 가능했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도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종합보험을 구성을 하고 지금 실비보험이 없으셨더라고요. 실비보험으로 이제 추가를 하고 했을 때 두 분 합쳐서 한 30만 3천 원 정도의 적정 수준으로 보험료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보다는 한 뭐 10만 원 조금 더, 11만 원 정도. 그렇죠. 당장은 늘어났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갱신이 됐을 때 보험료를 생각하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상담 전후 이렇게 비교할 때 저축 부분도 한번 비교해 주시죠. 저축 부분의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은 지출 관리가 그동안 잘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뭔가 저축을 해야 될 이런 목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먼저 좀 그 상담을 도와드렸고, 크게 이제 저축 비중 정하는 부분과
목표 세우는 부분, 그것이 세워진 다음에는 어떻게 저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아까 소득 800만 원에서 고정적인 지출을 43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 그럼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37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 일단 저축 비율 그리고 재무 목표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해봤는데, 보험료 적정한 비율과 마찬가지로 이 저축도 권장을 드리는 적정 비중이 있습니다. 몇 %면 적정할까요? 지금은 이 부분은 이분들은 맞벌이 부부고 또 이제 미혼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 어떤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이제 케이스별로 다 다르죠. 미혼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근데 미혼분들 중에서도 혼자 나와서 독립해서 자취하시는 분이 계시고, 부모님이랑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시는 미혼 남녀분들 같은 경우는 70%의 저축 권장 비중을 드립니다.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자취를 해서 혼자 독립적으로 나와서 사신다라고 하면은 한 60% 정도의 저축 비율만 가져가셔도 굉장히 잘하는 수치로 보여지고요. 비용 같은 경우도 맞벌이 가정이 있고 외벌이 가정이 있잖아요.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최소 60에서 70% 이 정도는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외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최대 50%. 요즘 또 대출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벌이 가정의 경우 50%만 저축 비용을 가져가줘도 굉장히 잘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최소한 60% 정도는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저축 비율을 가져가는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한 몇 프로 정도 하고 계셨어요? 기존에는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연금 좀 나가는 부분 50만 원이 사실상 정기적인 저축은 다였기 때문에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지출 비중을 세우면서 60%, 800만 원에 60%면은 480만 원이 저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대출, 원리금 상환이 되다 보니까는 140만 원을 빼면은 370만 원에 대한 한 달 저축 비중이 나왔고요. 그 저축 비중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재무 목표별로 좀 배분을 했습니다. 가정의 재무 목표별로 봤을 때는 비상예비 자금을 내년도 거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좀 목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지난달 2023년 1월 달에 전세 갱신 한번 했기 때문에 2년 되는 시점 2025년 그 1월 시점에 이제 내 집 마련, 직접 이제 집을 사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목표가 큰 목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후 자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필연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비상예비 자금, 주택 마련, 노후 자금 이 세 가지로 큰 틀을 좀 잡아놨고요. 일단 2년 후에 주택 자금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저축은 이 단기적인 그 목돈 마련을 위한 플랜으로 계획을 좀 세워드렸습니다. 목표 금액은 5억이네요. 네, 일단은 기존에 있는 그 자산 준비 금액. 네, 2억 한 4천 정도가 있고 나머지 2억 한 6천만 원 정도를 이제 모아야 되는데 2% 수익률로 저축을 하게 되면은 1,000만 원을 매월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만 원씩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가정은 상담을 하면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수치를 왜 보여드리냐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감을 잡고 하는 거랑 정확한 수치를 보는 거랑 좀 다릅니다. 아, 매월 1,000만 원씩 저축을 해야지 그나마 우리가 목표했던 자금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이제 수치로 눈으로 보게 되면 머릿속에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운 예산 범위 안에서는 꼭 저축을 할 수 있게끔 그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축 포트폴리오를 세부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살펴보면 이제 예비자금, 비상예비자금 내년치 목표자금 700만 원 만들기 위해서는 매월 40만 원씩 이제 CMA에 집중적으로 저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꾸준히 쌓아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 금액을 다 단기 저축을 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있고요, 새로 들어갈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자금, 그 다음에 매월 적립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자금을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목돈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770만 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2023년 올 한 해 비상예비 자금으로 CMA에 넣어두고 사용을 좀 하기로 했고요. 기존에 예금에 있던 자금 820만 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기 되면 한 번 더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청약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 지금 불입을 하고 계신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자금 유지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단기저축자금 중에 적립식으로 들어갈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매월 40만 원은 내년도 비정기 지출을 위한 그 저축 CME 통장에 마련을 해서 매월 불입을 하기로 했고, 청약 통장에 들어가는 10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금 지난달까지 2023년 1월까지 그래도 조금 높은 정기적금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200만 원을 정기적금으로 불입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50만 원씩 4개의 통장으로 좀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씩 들어가나 50만 원씩 4개 들어가나 받는 이자는 똑같은데, 혹시나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다든지 급하게 좀 써야 될 상황이 생기면 200만 원 한 계좌로 트게 되면 이걸 다 해약을 해야 되겠지만 50만 원씩 4개로 나누게 되면 개 중에 한두 개 계좌만 해지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의 적금을 4가지 계좌로 나눠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발행어음에 50만 원, 채권형 펀드에 40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증권사의 예적금 같은 겁니다. 자기 자본이 최소 4조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증권사의 단기 금융상품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5%, 지난달까지 5%의 이자를 줬기 때문에 그 발행어음에 대한 부분도 일부 적립식으로 들어가고, 그 밑에 채권형 펀드도 적립식으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분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이런 경험, 투자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이제 안전도를 가진 성질 상품이라고 하면 좀 다양한 상품들을 접해서 금융 지식과 금융 투자 경험을 좀 늘려나가기 위해서 좀 권해드렸고,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국 쪽 채권형 펀드를 좀 권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금리와 채권은 이제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금리 하락세에 좀 접어드는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이제 금리를 좀 인상 기조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1년에서 길면 2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채권형 펀드를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적금에 운용을 했을 때보다 기대 수익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으로 채권형 펀드도 같이 적립식으로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은 총 이제 340이 네, 맞습니다. 이제 투입이 되네요. 그다음에 연금 부분도 좀 살펴보면 기존에 50만 원씩 불입을 하고 있었던 연금이 있는데, 내용을 좀 봤더니 예전에 가입한 공시 이율형의 저축보험이었어요. 매월 보험사가 우리는 이만큼의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적용이 되는 게 저축성 보험의 형식인데, 2%의 이자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점점 갈수록 이제 떨어지는 수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으로 유지를 했을 때 나중에 연금을 받았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정리를 해서 해지 현금을 가지고 연금액을 많이 주는 상품으로 준비했을 때 그때 가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분들,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주는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연금액을 보험회사에서 5%, 많으면 7%까지도 연금액을 보장을 해서 주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런티되는 연금의 상품을 찾아봐서 계산했더니 지금 정리를 하고 그 해지 현금을 가지고 새롭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연금을 계산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받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연금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정리한 해지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들어갔고요. 매월 불입했던 그 50만 원 규모를 좀 줄여서 30만 원으로 매월 적립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저축 중에서 연금 비중 같은 경우는 장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을 처음부터 높게 설정하면은 중간에 유지를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손해는 우리 고객분들의, 소비자분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율로 준비를 하시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보통은 추가 납입이 내가 내는 보험료 2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정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적정 수준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단기자금, 저축 쭉 운영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점점 급여가 올라갈수록 30만 원에 뭐 20만 원 추가 납입, 30 추가 납입하는 형식으로 길게 저축했을 때 그 중간 해지가 안 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비중을 30만 원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직장인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분들과 연금액을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좀 나잖아요. 공적연금이. 최소한의 우리 가정의 소득의 10%는 개인연금으로 좀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렸고, 그 비중이 800만 원에 10%면 8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추가납입 계산까지 해서 이제 30만 원의 규모로 책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시납 들어가는 연금과 이 30만 원 들어가는 연금은 나중에 우리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또 요즘에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도 놓치고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연금저축을 기존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600만 원 정도의 연금저축 계좌를 증권사에서 갖고 계셨고 남편분은 계좌만 터놓고 불입 아직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현재 단기저축 자금에 대한 목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일단은 증권사 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요. 연말에 다시 이제 그 리뷰 상담을 통해서 운영할 자금이 좀 남으면 투입을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안내를 해서 연금을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축 포트폴리오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상담 정리를 좀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색하지만 부부간의 재무 대화를 통해서 그 들어오는 돈들 그리고 나가는 돈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지출 저축에 대한 그 대화를 통해서 가정의 재무적인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얼마를 저축할지에 대한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재무 목표에 따른 저축 방안 계속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수익률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뭐 저축 상품들은 목돈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 체크를 주기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재무 설계, 재무 상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변합니다.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6개월, 1년 단위로 그 점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재정 관리가 튼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는 그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제 부부 상담이기 때문에 맞벌이일 경우에 각자 수입이 있다 보니까 정말 대화를 통해서 오픈해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이제 제 목표를 설정하고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대화가 그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가 이제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부부싸움만 안 해도 기분이 나빠서 나가는 지출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성분들은 술 먹으러 가시고 여성분들은 백화점 가시고 그것만 줄여도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재무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30대 맞벌이 부부의 재무설계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전문가는 나철균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